안녕하세요. 매번 너무 잘 듣고 있어서 신세지고 있는 톡톡 사연에 제 이야기를 용기 내어 한번 사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년 나이의 남자이고요. 아직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자칭하고 싶지만 이제는 그러면 양심 없다는 소리 들을 것 같은 나이가 되었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요새는 정말로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운전을 하면서 항상 유튜브를 들으니까요. 차량과 제 휴대폰이 자동으로 연결되니 못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는 차에 기껏 카세트 테이프나 들었었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매해 여름마다 해수욕장 계곡 같은 곳들을 놀러 가던 차 안에서는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흥겨운 댄스 음악들이 흘러나오곤 했었죠. 부모님께서 잘 들으시던 테이프는 여러 가수들의 히트곡들이 한 곳에 담긴 모음집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시내에 놀러 갈 때면 그런 것들을 사오고는 했었는데 유별나게 기억나는 테이프 한 개가 있어요. 어느 날 리어커에 각종 가요 테이프들을 실어 판매하시던 아저씨한테서 최신 히트곡 모음집을 구매했는데 표지에 가장 크게 나와 있던 얼굴은 김건모였죠. 당시에 제가 그걸 1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셨어요. 5,000원 줄까 하다가 선심 써서 용돈 10,000원 줬더니 두고두고 잘 쓰지는 못하고 이걸 어떻게 10,000원을 주고 사와. 그 아저씨도 미쳤지. 정말 미쳤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를 등쳐먹네. 거기 어디야? 리어 어디에 있어? 시내 문구점 바로 옆에 있긴 한데 리어카 계속 끌고 다녀서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엄마가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뭐 하기는 당연히 내일 당장 가서 따져야지. 아주 제대로 따지고서는 돈도 도로 돌려받을 거야. 너 내일 엄마랑 같이 시내 갈 준비나 해둬. 그래서 제가 바닥에 엎어져서 거의 울다시피 떼를 썼습니다. 왜냐고요? 놀 곳이라고는 시내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서 리어카 아저씨랑 싸우는 엄마를 둔 애라고 소문이 번지면 어쩝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어렸을 때는 또 친구들에게 잘 보이는 게 새삼 그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도대체 왜 거기까지 가서 따지냐고 엄마는 김건모 좋아한다고 했으면서 왜 기껏 생각해서 사오니까 화를 내냐고 꼴랑 10,000원 가지고 왜 이러냐고 저는 숨이 넘어가도록 고집을 피우며 막 따져댔습니다. 그러자 엄마께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며 한숨을 쉬시는 것을 끝으로 그 테이프를 품으셨죠. 김건모의 노래가 담겨 있었던 최신 히트곡 모음집 테이프는 꽤 오래도록 저희 집 거실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차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까워서라도 많이 들어야 한다고 하셨었죠.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테이프에 10,000원이나 줬던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던지요. 그때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물가 시대인 지금이라 할지라도 선뜻 그런 걸 10,000원이나 주고 사기에 망설여지지 말입니다. 저는 제가 눈탱이를 맞았던 줄도 모르고 그 테이프에 음악이 흘러나올 때마다 남몰래 뿌듯했었습니다. 테이프를 너무 잘 샀다고 착각하면서 말이에요. 저희 가족이 마지막으로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보냈던 여름 휴가철에도 그 테이프가 아버지 차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해수욕장을 향하는 동안 뒷좌석에서 저는 친구들에게 빌려온 만화책을 봤고 여동생은 인형 2개를 양손에 쥔 채 나름의 인형놀이를 했었어요. 하도 가지고 놀아서 손때가 묻자 어머니께서는 자꾸만 세탁을 해주신 덕분에 겉면이 흐물흐물해진 인형들이었습니다. 모든 게 지나고 난 뒤에야 그런 것에서 가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약정신이 투철하셨던 부모님의 모습도 깨닫게 되네요. 그때는 고속도로가 왜 그렇게 어디든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데만 하루 종일이었죠.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도중에 휴게소에라도 들르면 날아갈 듯 했죠. 여동생과 투닥거리며 서로 먹고 싶은 것을 내세웠어요. 여러 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주로 여동생과 합의를 보던 지점은 알감자였습니다. 감자 그까짓 것 집에서 그냥 해다가 설탕이나 솔솔 뿌려 먹으면 되는 것을 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
아버지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지만 그래도 여동생이 한 개를 이쑤시개로 콕 집어서 드리면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저희 남매를 향해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으라는 말씀도 늘 잊지 않으셨고요. 오래 걸려서 목적지로 가는 것 자체가 가족 여행이었던 그런 유년 시절의 추억과 행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이가 든 지금은 무척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다 그러셨을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식들 위해서 남들 다 가는 나들이는 꼭 빠질 수 없었던 그 마음들 말입니다. 즐거웠던 그때의 여름 휴가는 아버지와 네 식구가 함께 떠났던 마지막 여행이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추석 명절을 단 며칠 앞두고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 마셨어요. 화물차 운전수는 명절을 앞두고 일을 빨리 해치우고 싶은 생각만 가득한 나머지 경황 없이 구는 바람에 아버지를 보고도 허둥지둥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실토를 했고요. 그리고 덧붙인 말이 돈 없다, 죄송하다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내가 자식 새끼들 위해서라도 마음 굳게 먹고 정신 차려야지. 나는 나약해 줄 순 있지만 자식 둔 엄마는 나약할 수 없는 법이야. 그 말을 명심하면 정신을 다잡아야 돼. 병원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오신 어머니께서 당신의 뺨을 쳐가며 그렇게 중얼거리시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중환자실에 아버지께서 혼수 상태로 계신 상황에서 저와 여동생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어머니가 잠시만 안 보여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했었죠. 그때도 어머니께서 갑자기 안 보이니까 여동생과 손을 잡고 어머니를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저는 조용히 여동생을 잡아 끌고 저희 남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두 번 다시는 어머니께서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불안해하며 찾으러 다니는 짓을 하지 않았어요. 여동생이 울고 보채면 제 선에서 달래고 조용히 시키게 됐죠. 나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야. 할머니가 전에 그러셨잖아. 내가 아들이고 장남이니까 집안에 대들보라고. 내가 잘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께 의젓한 자식이 되자. 내가 약하게 구니까 동생도 나를 따라하는 거잖아. 내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돼. 어머님께서 자신의 뺨을 세게 쳐가며 정신을 다잡으시던 모습은 저에게 충격적이었고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제발 무사히 회복하시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었죠. 여동생이 아버지를 위해 접기 시작한 종이학은 금세 개수를 엄청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자꾸 그렇게 접을 종이가 생기는 건가 싶어지는데 여동생이 했던 말이 자기 학교 친구들이 색종이를 줘서 그걸로 접는 거라고 했었죠. 소원을 담은 종이학이라니 그때가 순수한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저는 종이학이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는 어머니의 모습을 멀찍이서 몰래 살펴보고는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회복하시는 게 불가능일 거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었죠. 종이학을 접는 여동생에게 말하지 않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며 저는 남몰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쌓여가는 병원비에 일가 친척들이 모두 갑갑한 가슴을 두드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애석하게도 당시 집집마다 여유가 있지 못했거든요. 저만 남몰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의료진이 공식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고 제 옆에서는 여동생이 종이약을 가득 담은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저희 남매가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께서는 그제야 아시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셨죠. 왜 따라와서 듣고 있었냐는 책망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이 엉엉 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달래느라 바빠지셨거든요. 저는 아버지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그간의 추억을 곱씹었고 동시에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단란하게 잘 살던 저희 가족에게 왜 이딴 시련을 주냐고, 왜 하필 우리 집이냐고 원망을 퍼부었어요.
그때는 정말 한 집안의 가장에게 병고가 닥치면 비극이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든든한 아버지께서 한순간에 이렇게 되신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2달 하고도 약 일주일 정도를 병원에 실려오신 이후로 혼수 상태에서 누워만 계시던 아버지와의 이별을 하게 되었던 날이었어요. 아주 늦은 밤중이었는데 의료진이 착잡한 얼굴로 복도 자리에서 꽉 붙어 앉은 채 온기를 나누며 침묵하고 있던 저희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갔었죠. 이제는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때였고 그 인사를 아버지께서 들으실 수 없음이 슬펐습니다. 사고를 당하셨던 날 아버지께서는 유독 일찍 출근하셨고 저희 남매는 그날따라 늦잠 꾸러기들이었기 때문에 인사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미치게 아쉬웠죠. 눈물을 훔치던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숙연한 틈을 타서 여동생이 종이학 상자를 아버지의 얼굴 옆에 내려놓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몇 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잠시 후에는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저희가 다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났었죠. 다가온 의료진은 엄청 놀라면서도 의식은 없으신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혹시 아버지 들려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마이마이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올해 제일 많이 들으셨던 테이프 있죠? 제가 사왔던 거요. 아버지께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저 사실 이거 10,000원 주고 샀던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차에서 맨날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신나는 곡이 나오면 운전도 더 흥겹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혹시 신나는 노래 들으면 떠나시면 가시는 길도 흥겨우실까요? 더 이상 아버지가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다 벗고 헐헐 날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눈물로 말씀드리며 주머니에서 챙겨온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마이마이로 불리던 물건이었죠. 이어폰을 아버지의 귀에 꽂아드리던 그 찰나에 제 눈앞으로 풍경이 스쳐갔어요. 고속도로는 앞뒤로 꽉 막혀 있고 더운 날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그럼에도 모두가 짜증보다는 설렘으로 길을 떠났던 휴가철. 그때 우리 가족이 차 안에서 즐겨 들었던 가요들. 2번 다시는 아버지와 함께 그런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떤 부분을 틀어도 흥겨운 댄스 음악이 나왔던 그 테이프였죠. 재생 버튼을 누르고 얼마 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듣고 계신 것이었죠.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흘러 넘어오는 댄스 음악이 흥겨우신 아버지께서는 아픔으로 붉고 거무죽죽해진 얼굴 위로 슬쩍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신 채 천천히 감으신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청각은 사람이 죽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아있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편하게 웃으며 떠나신 것 같다는 어떤 간호사분의 너그러운 목소리에 그제서야 저희 세 식구는 커다란 울음을 터뜨렸었죠. 모두가 울음바다인 밤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한쪽 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가슴을 아는 채 다시 일상을 살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의 가장 큰 별이 져버렸는데 세상이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굴러가고 있다는 게 그때 체감하고서 기분이 얼마나 이상했던지 모릅니다. 제 우주가 무너진다 해도 이 세상의 진짜 우주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는 것이더라고요. 세상은 정말 무섭고 차갑구나. 이런 세상을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던 걸까? 친가는 특히나 돈도 없는데. 그런 환경에서 잘 이겨내고 결혼하시고 나랑 동생 낳으시고 비록 작지만 안락한 보금자리도 마련하시고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었어. 내가 아버지처럼 해낼 수 있을까? 더욱 의연해져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 어린 학생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제가 이 다음에 커서 든든한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철없이 굴던 모습은 모두 저버린 채 앞만 보고 나아가기로 결심을 한 뒤 이를 악물었어요.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을 다 정리하고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여동생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이따금씩 울적해 했지만 어머니께서 씩씩하게 버티고 계셨으므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자식 새끼들이 있는 한 나는 슈퍼우먼이야. 내가 못 해낼 게 세상에 있을까 봐? 두고 보라지. 전보다 더 열심히 보란 듯이 잘 살아줄 테니까. 어머니께서는 친구분과 통화하시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든든했었죠. 쉬는 날 없이 어머니께서는 일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의 장사를 도와주셨고 공장 일을 병행하셨죠. 꼭 그렇게 고생하며 일을 하셔야 하냐고 제가 언젠가 여쭈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하루 24시간 1년 365일도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돈 벌 생각을 하면 자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진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대학을 잘 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니까 저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결의가 솟지 않을 만큼 제가 불효자식인 건 아니어서요. 그 후로 더 코피를 쏟으며 죽어라 공부를 했죠. 이른 아침에 등교해서 자정 가까운 늦은 밤중에 귀가를 하였지만 입시 생활하는 동안 저는 집에서 잠만 딱 자고 거의 안 붙어 있었던 셈인데요. 주말에는 학원과 독서실을 다녔던 시기 어느 날 제가 문제집을 챙겨서 나가려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언뜻 들었습니다. 제발 그 종이약들을 상자 좀 이제 갖다 치워. 왜 자꾸 갖다 버리라고 하는데요?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요. 그게 집에 아직도 있다는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이 우중충해지니까 그렇지. 사람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버려. 돌아가신 아버지 위한 종이약인데 추억이 깃든 건데 어떻게 갖다 버리란 말을 그렇게 하세요? 감정도 없으신가 봐. 의외의 내용이 들려와서 당황스러웠지만 나가야 하는 게 급했기에 우선 걸음을 서둘렀었죠. 학원에서도 독서실에서도 어머니의 낯선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를 울려댔습니다.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이상하다 싶었죠. 여동생과 감정적으로 언쟁을 하시다 보니 우연히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거라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났을 때였죠. 여느 때보다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동생이 슬쩍 다가오더니 저한테 종이약 상자를 내미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 이걸 따로 둘 곳이 없어. 오빠 이번에 독서실 길게 끊었잖아. 혹시 거기에다가 둘 공간이 없을까? 이걸 왜? 그냥 집에 두지 않고서. 안 돼. 자꾸만 엄마가 이거 갖다 버리라고 하신단 말이야. 이걸 보면 기분 우울하고 짜증나신다고. 뭐? 이건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건데 어머니가 홧김에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시는 거라고? 너무 의외다. 어머니가 왜 그러시지? 이상하다.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응. 오빠는 정말 몰랐구나? 엄마 그렇게 되신 지 꽤 됐는데. 다만 종이학까지 내다 버리라고 오만 짜증을 다 내실 줄은 나도 몰랐지. 갈수록 신경질이 느시는 것 같아. 일이 너무 피곤하셔서 그런가 봐. 여동생의 말을 듣고 속으로 많이 놀랐지만 공부가 급선무인 때였기에 일단은 생각을 떨쳐버렸죠.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여동생도 생각만 많아질 것 같았고요. 애써 태연한 척을 했네요. 종이학 상자는 제가 잘 쓰지 않는 책가방 안에 넣어서 감쪽같이 감춰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라난 불안의 싹을 완전히 지우기란 어려웠고 저는 종종 어머니께 괜찮은지 여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요새 괜찮으신 거 맞죠?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유, 우리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든든하게 다 커서 그런 소리도 할 줄 알아? 그럼, 나 괜찮아. 어머니께서는 발랄하게 대답하셨어요. 주된 가사가 난 괜찮아, 난 쓰러지지 않아인 가수 진주의 노래를 자주 흥얼거리셨고요. 유쾌하신 모습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또 그저 상투적으로 괜찮으신 거 맞죠? 이렇게 여쭌 적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말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손에 쥐고 계시던 볼펜을 바닥에 팍 던지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괜찮은데? 나 괜찮다니까. 너는 대체 나한테 괜찮다는 얘기를 몇 번을 물어대는 거야? 왜? 대체 왜 그러니? 어? 내가 안 괜찮다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래? 아,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몇 번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려야 했었죠. 어머니께서는 분이 안 풀리시는지 한참을 씩씩거리셨고 심지어는 욕도 중얼거리셨습니다. 쌍욕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제가 무척 놀랐어요. 다음날 어머니께서 겸연쩍은 얼굴로 저에게 어제 일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예민하게 굴었어.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방해됐네. 미안하다. 아니에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별 생각 없이 굴었던 게 잘못이죠.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이상하게 저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더욱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때였기 때문에 공부에만 애써 집중하고자 했었죠. 수능을 사흘 앞두고 여동생이 저에게 줄 간식들을 예쁜 상자로 직접 꾸며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 소리 듣고 제가 그냥 됐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종이학 상자, 그걸 제가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힘 얻겠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눈물을 훔쳤어요. 네가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이 하고 그간 마음 많이 쓴 거 내가 다 알아. 나 수능 잘 보고 올게. 너는 앞으로 이 오빠만 믿어. 호언장담을 날렸던 저는 다행히 수능을 실수 없이 잘 봤습니다.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행복한 연말에 새 식구와 함께 영화관 나들이나 갈까 싶었죠. 가족 영화가 개봉을 하길래 그걸 보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가족애를 강조한 영화 포스터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아유, 나 이런 거 딱지색. 보기 싫다. 그러실 분이 아니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변한 어머니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표로 했던 대학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부터 제가 나중에 그런 대학에 가면 좋겠다고 그때는 장난삼은 허세로 말을 했던 바로 그 대학이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고 아버지 생각이 더욱 절절하게 나서 잠드신 곳에 찾아가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여동생 생각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거절 사유는 다름이 아니라 추워서였습니다. 아버지와 그렇게나 서로 죽고 못 살던 부부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실 수가 있는지 속으로 너무 서글펐네요. 어머니께서는 제 등록금이며 학비, 대학 생활비를 다 대줄 수 있어 기쁘다고 그간 개고생한 보람이 있다며 제 대학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오열을 하셨습니다. 바닥에 엎어져서 우시는 바람에 주변에서 다 쳐다봤었죠. 그때 여동생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근데 엄마 지금까지 몇 번 이러신 적 있었어. 마트에서 여동생과 같이 장을 보시던 중에 우신 적도 있었다고 해요. 어느 노부부께서 둘 다 몸이 편찮으신데 서로 의지해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시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셨다고 합니다. 부족했던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니께서 왜 그러시는지 미처 몰랐어요. 이유를 알게 된 건 그때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그때 막 시작하고 있었는데 홍보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참가를 해봤어요.
그리고 상담사분과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제 내면에 뭉친 우울 덩어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상황,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꿰고 있었고, 돌아가셨던 그 일이 제 인생에서는 너무나 큰 아픔으로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걸 무서워했으며 공부라는 탈출구를 만들었던 것이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이 다음에 제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를 가두며 살아왔다는 것,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제 자신인데도 제가 저를 잘 몰랐더라고요.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나서 덮어두고 살게 되면 결국 언젠가 그 안에 감춰진 것이 밖으로 새어나와 정신을 어지럽히고 쉽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덮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아버지께서 당하셨던 사고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제 안에서 엄청나게 컸더라고요. 근데 화를 내봤자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속에 꽉 눌러둔 채 그 감정을 외면하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던, 진정한 제 자신을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앞만 보고 나아가려 하지 말고 때로는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사는 게 낫다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왠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며 저는 자연스레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상담 치료를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야 깨달으셨던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속에 가득 차 있던 슬픔, 우울, 분노 같은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던 사실을요. 그리고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가득 처방받으셨죠. 약 봉지를 보여줬고 그날 밤 어머니께서 한참을 우셨다고 여동생이 그랬어요. 어머니 우시는 모습을 몰래 보면서 여동생도 울었고요. 약을 드시고 나서야 어머니께서는 조금 진정된 기분으로 일상을 나실 수 있게 됐어요. 우울증을 앓으시는 것도 몰라보았던 저같이 부족한 자식 때문에 그간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증상을 마주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동생이 더욱 노력하면서 어머니께 잘 해드리고자 했죠. 하지만 저희 남매가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존재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이 저한테 조심스레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니께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얼마 안 됐어. 내가 알기로는 3달 정도? 근데 엄마가 전에 나한테 재혼은 인생에 절대 없다고 못 박으신 적도 있고 그래서 결혼이라든지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엄마가 좋은 감정으로 만나시는 분이 생겼는데 꽤 즐거우신 것 같아. 뭐? 어머니한테? 내가 며칠 전부터 나한테 할 말이 있는 듯 굴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어머니한테 새 남자라니 생각도 못 해봤어. 나도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어. 근데 오빠, 요새 엄마 표정 어떤 줄 알아? 우리 어렸을 때 명절이면 친가 먼저 갔다가 외가 갔잖아. 친가에서 하룻밤 자고 외가로 출발할 때의 아침. 그때마다 엄마는 친정까지 언제 가냐, 갈 길이 구말리다. 이렇게 혼잣말을 한숨처럼 하시면서도 얼굴에는 은은한 웃음이 꽃피었었잖아. 나 그거 설렘이라고 생각했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얼굴에서 설렘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요새 엄마 얼굴에서 바로 그 설렘이라는 게 보이더라. 여동생이라고 해서 어떻게 어머니의 새 남자가 흔쾌히 받아들여졌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위해 포용하기로 한 것이었죠. 여동생이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빠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심란하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만남을 응원해 드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저희 남매의 모친이기도 하셨지만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기도 하셨으니까요.
어머니께서 만나시는 분은 어머니보다 연상이셨고 자식 하나를 두셨으며 병으로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두 번 다시는 재혼 의사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건 저희 어머니와 생각이 같았죠. 두 분은 비록 법적으로 부부가 될 생각은 없었지만 앞으로 서로 좋은 감정으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제 앞에서 어머니께서는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었죠.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저는 말없이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여장부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 제 품에 안기신 어머니는 너무 왜소하였죠. 그만큼 어머니가 나이 드신 것 같아 슬프기도 했지만 제가 어느덧 장성해서 어머니를 지켜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벅차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로이 인연을 만나신 뒤 심적으로 안정되고 여유를 찾으신 게 보였어요. 그건 저희 남매가 채워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던 겁니다. 그 모습까지 보고 나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저도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멋진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난 아내는 화사한 인상의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솔직히 자기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남자친구, 시누이한테 처음 한 번에 싹싹하게 다 잘하기 힘든 건데 아내는 그걸 해내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아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당신은 복도 많다고 하시면서 결혼 생활에 간섭 안 할 테니까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흔쾌한 허락이었죠. 여동생도 자기 새언니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이런 새언니라면 자기가 안심하고 유학길에 오를 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동생은 공부를 오래 하는 것에 뜻이 있었더라고요. 대학원까지 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다 유학까지 준비하는 걸 보고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을 위해 따로 모은 돈을 유학비로 선뜻 내어주었고요. 저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아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여보처럼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나 너무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해.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도 먼 게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 가장 쉽고도 어려운 관계가 바로 가족 간의 관계고. 그래서 나는 아무튼 우리 여보가 가정적인 남자라서 그게 너무 좋아.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요.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하기로는 장인어른께서 예전에 간 이식 수술을 하신 이후로 그렇게 되신 것 같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사촌 형이 옛날에 간 이식에 간절했을 때 장인어른께서 고민 끝에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는 어려서 상황을 잘 몰랐고 장모님께서 반대를 하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장모님의 반대 의견은 별로 효력이 없었어요.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엄마가 그것보다 더 이전에 계모임을 잘못 드셨다가 돈을 날리셨거든. 그것도 아빠 몰래 우리 집 돈 거기다 넣어두셨다가 그렇게 된 거였어. 개똥 가지고 누가 야반도주를 할 줄 알았다면 엄마도 절대로 안 그러셨을 테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한숨 짓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런 사고를 쳤던 장본인이 발언권 따위는 없다면서 친가 쪽 어른들께서 우리 엄마를 무시했던 거야. 그래서 아빠는 묘한 압박을 받으시면서 결국 간을 이식해 주셨지. 아내는 그때 자기가 어려서 뭘 잘 몰랐던 탓에 장인어른을 말리지 못했던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마저 느끼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간 이식만 해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달도 다 따줄 것 같이 굴었다던 장인어른의 사촌 형이라는 그 집안은 3년 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해요. 장인어른께 10원 한 장도 안 주었다네요. 돈을 주겠다 말로만 계속 그러더니 뒤로는 이민 준비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장인어른께서 간 이식 수술 이후 컨디션 저하로 힘들어하시자 그때부터 사람 마음 불편하게 그런 소리는 왜 하냐며 그 집에서 화를 내기도 했었대요. 아내는 그것을 두고 갯돈 야반도주 사건이나 간 이식받고 이민 가버린 것이나 뭐가 다를까라며
한탄하셨죠. 일이 그렇게 돼버렸으니 필연적으로 친척들 사이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졌겠죠. 어쩐지 아내가 결혼식에 올 친척들 많이 없으니까 아담한 예식장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이유였던 겁니다. 장인어른 간 이식 때문에 아내는 자기가 친가와 그 이후로 교류를 거의 끊고 살았다고. 그렇다면 아내의 외가가 남아있지 않냐고요? 이쪽도 약간 문제가 있었긴 합니다. 다름 아닌 장모님 때문이었죠. 계모임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리셨던 이후 당연히 장모님께서는 당신의 친정 식구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벌리셨던 거예요. 나중에 다 갚겠다는 호언장담으로 친정 식구들에게 돈을 십시일반 거두어 내신 장모님께서는 그걸로 날아간 생활비를 채우지 않으시고 도박을 하셨답니다. 돈을 한 번에 잃었으니까 얻는 것도 한 번에 얻으면 될 거라고. 우리 엄마가 그때는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드셨대. 뭐에 홀리셨던 거지. 하지만 도박이 괜히 사회악으로 불리겠나요? 장모님께서는 단 이틀 만에 그 돈을 다 날리셨고 전말을 알게 된 장모님의 친정 식구들이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장인어른 간 이식 수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장모님께 돈 내놓으라는 그분들이 계속 난리를 치실 수 있었겠나요? 그래서 다들 그냥 입을 다물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 이식 수술 이후 장인어른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생활을 어려워하게 되셨고 장모님께서는 연이어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며 참담해하셨고 그 사이에서 아내는 눈물밥을 먹으며 학교 생활 중이었고 이런 우중충한 집과 엮이면 계속 손해만 보고 살 게 뻔하다고 판단이 들었던 거겠죠. 그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바람에 장모님께서는 당신의 친정 식구들이 펼치는 외면 공작을 받고 사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인 어른께서 이 악물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던 덕택에 집안이 굴러갔다고 해요. 그런 게 바로 가장의 무게겠죠. 억지로 버티면서 일을 다니셨고 장모님께서는 그런 장인어른의 건강을 위해 식단 공부를 해가며 내조를 하셨고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부모의 멈추지 않는 노력 덕분에 자식은 잘 자라서 대학을 나와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제가 만나 결혼까지 했던 거예요. 장인어른께서 오래오래 더 사셔서 저희 부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더 보시고 이왕이면 손주도 만나보시기를 바랐지만 딸 결혼시켜서 사위 보는 것까지가 한계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셨습니다. 병원에 가시던 날 가볍게 운동도 겸하겠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걸어서 병원까지 가시던 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숨을 거두셨죠. 저도 너무 허무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아내와 장모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일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떠나셨다는데 이렇게 가시도록 만든 자기가 불효자식이라며 아내는 크게 자책했어요. 위로 하나조차 섣불리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게 제가 아버지를 잃어본 사람이었다는 걸 아내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을 겪어봤기에 진실된 위로를 저는 아내에게 건넬 수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떠나신 이후 아내는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나마 제가 곁에 있었기에 망정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저에게 아내를 단단히 부탁하셨죠. 장서방, 내가 자네만 믿네. 자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든든한지 몰라. 우리 딸 마음 좀 잘 어루만져 줘. 저렇게 힘들어할 줄이야. 에,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는 괜찮으신 건가요? 저 장모님도 걱정이 돼요.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딸이나 잘 챙겨주면 돼. 장모님께서는 의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집중할 수 있었네요. 당시 하필이면 아내가 도저히 직장을 쉴 수 없던 상태였거든요. 그때 아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큰 건수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그만두기는 아까워서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아내를 저는 가까이서 지켜보며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잘 봐주었죠. 제가 휴가를 몰아서 써가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아내의 퇴근에 맞춰서 데리러 나간 뒤 맛있는 식당에서 저녁 외식을 하고는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나마 3달 정도가 지나니까 아내가 다시 화사한 미소를 입가에 걸기 시작하더군요. 언제까지고 장인어른의 부재를 슬퍼할 수만은 없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도 용기를 내어 서서히 장인어른의 부재와 마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 내면의 아픔을 발견하고 마주 보았던 때가 생각났죠. 그래서 아내에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 얘기도 그때 많이 들려주었어요. 아버지께서 떠나실 때 음악을 들으며 미소를 지으셨다는 대목은 아내는 가장 좋아했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래 우울증을 앓다가 끝내는 이겨내시고 잘 지내고 계신다는 사실도 좋아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살아볼 거라고 저에게 다짐을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으며 손을 맞잡고 있던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장모님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괜찮다고 말씀을 매번 하셨지만 사실은 진짜로 괜찮으셨던 적은 없었던 어머니의 옛 모습이 떠오른 겁니다. 아내 곁에 착 붙어서 챙긴다는 명목으로 장모님께 전화만 종종 드렸을 뿐 직접 찾아가 뵌 적은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저도 불안하게 만들었죠. 아내에게 제 생각을 말했더니 아내도 걱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른 장모님께 찾아뵀습니다. 저희가 간다고 연락을 드리자 "나 괜찮은데 왜 그러냐"며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짜증을 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께 가봤는데 저와 아내가 동시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께서 급격하게 살이 불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왜 그렇게 살이 찌셨어? 엄마, 이렇게 살이 오른 모습은 내가 살면서 처음 보는데? 내가 그렇게 살이 쪘니? 난 모르겠는데. 그냥 입이 심심해서 요새 잘 먹기는 했지. 깜짝 놀란 저희 부부는 주말을 장모님 댁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됐죠. 자꾸만 쉴 새 없이 입에 뭘 가져다 넣으셨어요. 밥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드셨는데 주전부리를 자꾸만 드시더라고요. 아내가 그만 좀 먹으라고 하자 울컥하시면서 자리를 뜨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 어머니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물러날 생각 없이 장모님을 설득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봤죠. 그랬더니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속이 허전하고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는데 입에 뭘 먹고 있으면 그 느낌이 거의 안 들어서 좋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울감을 폭식으로 해결하고 계셨던 것이죠. 장모님의 고백에 아내가 눈물을 흘렸고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스스로의 문제를 이제 자각하셨으니 앞으로는 먹을 걸 줄이고 산책을 열심히 다니면서 기분 전환을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면서 저희 부부에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더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건 무례한 것 같아서 그저 알겠다는 대답만 드렸네요. 장모님께서 스스로 이겨내시도록 믿고 지켜보는 일도 필요할 듯 싶었습니다. 장모님 걱정이 됐는지 아내가 수시로 연락을 그 후로 드렸고요. 규칙적으로 산책을 많이 다니신 장모님께서는 반년 뒤 다시 원래의 체중을 되찾으셨어요. 여기까지는 참 다행이었는데 아내의 말로는 장모님께서 다시 회복된 몸 상태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제 영영 우리 엄마가 예전처럼 신명나게 웃으시는 모습까지는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겁이 나.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당신이 안 좋아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알지만 조심스레 꺼내보는 건데 혹시 장모님께 좋은 분이 생긴다면 낫지 않을까? 뭐? 그럼 우리 엄마한테 남자친구를 만들어 드리자는 거야? 아내가 당황하길래 저는 절대 나쁜 의도가 없다고 설명하며 제 어머니의 경우를 예시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 건강 문제로 근 몇 년간 유독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되시기 이전까지는 장모님께서 이런저런 모임에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굉장히 사교적으로 일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원체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꼭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하고 마음 잘 맞아서 즐겁게 시간 보내주실 분이 있다면 좋기는 할 것 같아. 우리 엄마 성격상 분명히 도움 될 거야. 장모님께 넌지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운을 띄어봤더니 좋다 싫다도 안 하시고 그저 시큰둥해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일상에서 아무런 자극을 못 느끼고 살고 계시는 중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이제 산책도 덜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랑 아내가 장모님 댁에 갔을 때 일부러 함께 운동 나가자고 권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장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산책 코스에서 어떤 남자분을 마주쳤는데요. 장모님 연배로 보였어요. 저희 부부가 한 바퀴 달리기를 하는 사이에 장모님께서는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 그러는 동안에 그 남자분과 따로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그걸 목격했죠. 그러더니 장모님 운동화 끈이 풀렸는지 그분이 몸을 숙여서 그걸 묶어주시기도 했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장모님의 얼굴에는 약간의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옳거니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음에 그 동네로 다시 갔을 때 그 남자분을 찾아봤어요. 운 좋게 뵙게 돼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일에 빠져 사시느라 이날 이때껏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주쳤던 장모님을 기억하고 계셨고요. 두 분이 운동을 같이 다니는 친구 하시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여쭈어봤더니 그분이 흔쾌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뭐? 장서방, 왜 그런 일을 멋대로 꾸며? 진짜 못 살겠네, 그냥. 아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면 되는데? 싫다고 하시면서 표정은 밝아져 계셨죠. 두 분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끔 제가 해드렸어요. 장모님께서는 즐거워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아내에게도 상황 보고를 한 뒤 칭찬을 들었고요. 장모님께서 우울해하며 지내시지 않고 새로 친구를 사귀어서 재밌게 일상을 보내시기를 저희 부부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저희도 각자 일이 너무 바빠져서 부모님을 못 찾아뵙고 있다가 2달 정도가 지나서 가보았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길래 걱정돼서 저녁 시간이었지만 얼른 장모님 댁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 댁 집안에서 펼쳐진 풍경에 놀라고 말았어요. 옆에서 아내는 작게 비명까지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눈앞에 펼쳐진 건 도박판이었으니까요. 아주 본격적으로 여럿이 모여서 판을 벌인 상태였습니다. 뭐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둘이 왜 들이닥쳐? 장모님께서 기겁을 하셨고 바로 옆자리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남자분이 계셨어요. 도박판에 낀 사람들은 저희 부부 정체가 생판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안심된 표정들로 다시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몸을 떨면서 장모님께 다가가 팔을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얼른 따라갔고 미친 듯이 추궁해대는 아내의 앞에서 장모님의 하는 수 없이 실토하신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들어있었어요. 그 남자분 원래 장모님과 구면이었던 겁니다. 산책 코스에서 마주쳤을 때 서로를 보고 어디서 보셨더라 라고 했다네요. 여기서 어디라는 것은 도박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박하다가 잠깐 본 적이 있는 얼굴임은 분명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알 리가 없는 제가 두 분을 연결시켜 드리겠다고 하자 두 분 다 잘 됐다, 인연인가 보다라며 좋아하셨던 겁니다. 두 분은 작당을 해서 흥겹게 도박을 다니셨고요. 하다 하다 이제는 장모님 댁에서 아예 사람을 불러서 도박판을 까신 참이었어요. 엄마, 인생에서 다시 도박은 없을 거라고 나한테 예전에 분명히 그러셨으면서. 아내가 절규했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스러웠어요. 우는 아내 옆에서 장모님께서는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셨고 오늘 이후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현기증을 일으키길래 저는 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얼른 아내를 챙겨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죠. 이게 대체 뭔 일인가 싶었네요. 장모님께서는 다음날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주시며 도박 안 할 거다라고 재차 못 박으셨지만 아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밤에 잠도 안 온다는 아내가 저는 걱정이 됐고 차라리 사람을 불러서 장모님을 살피면 안심이 되겠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당장 그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벌인 일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었으니 책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장모님을 주시하게끔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네요. 장모님께서는 늦은 밤마다 도박판을 찾아 외출을 다니셨습니다. 끊지 못하셨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빠를 위해서라도 엄마를 멈춰야 돼. 그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 신고하자. 아내의 눈빛에 비장한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의 행적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현장을 덮치게끔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도박에 빠지셨던 장모님의 중독은 그렇게 해서 간신히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옛날에 장모님께서 도박으로 돈을 다 날리시는 바람에 빌려준 돈을 못 받으셨던 장모님의 친정 식구들, 그분들이 나서 주셨습니다. 큰 이모가 이번에 외할머니 계신 요양원 근처로 이사를 가시게 됐거든. 그러면서 그 이사간 집에서 우리 엄마도 데리고 같이 가시겠대. 도박에 디귿자도 못 떠올리도록 농사일을 엄청 맡기실 거라고 하더라고. 그 말씀 듣고 왠지 안심됐어. 아내가 씁쓸한 미소로 말을 하며 저에게 몸을 기댔을 때 이제서야 모든 상황이 평온해졌음을 알 수 있었네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니 장모님께서도 또 잘못된 유혹에 빠지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 부부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 아버지 그리고 장인 어른께서 어쩌면 같이 나란히 앉아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평소에 너무 잘 듣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저한테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제보하게 됐어요. 사람 인연이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 줄 모르니 어디 회사를 퇴사할 때도 좋은 인연으로 포장한 채로 그만두라고 하잖아요. 악연을 만들어서 좋을 것 없다고 하고요.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세상이 좁아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는데 우연히 다른 곳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인연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바로 오늘 제보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과의 인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우선 제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어요. 산속 깊은 곳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자랐죠. 제가 친정엄마는 제가 더 큰 물에서 자라길 바라셨어요. 제 친정엄마는 제가 더 큰 물에서 자라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저를 고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보내셨죠. 저한테는 언니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나요. 언니가 서울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언니네 집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정말 다행히 형부도 어린 처제가 시골이 아닌 서울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언니네 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에서 바로 취직했어요. 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였는데 그 당시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학문에 대한 열정도 있어서 야간 대학교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대학을 다니며 20대 초반을 보냈죠. 그렇게 지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야간 대학을 다닐 때 남편과 우연히 도서관에서 만나게 됐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의과대학을 다니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제가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학교 다니던 모습이 열정적이라 좋았다고 해요. 저희는 둘이 그렇게 연애를 했는데 도중에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으나 저는 절대 지우기 싫었죠. 남편도 나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바로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며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은 형제가 아주 많았어요. 6남매 중에 네 번째인 남편은 형제 중에 유난히 똑똑했다고 해요. 집에서도 기대가 아주 많았지만 그 시절엔 다 그랬듯이 다들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지원을 많이 받지는 못했죠. 그리고 남편의 고향은 부산이었어요. 저도 친정은 시골에 있고 서울에는 연골학원 언니 한 명뿐이었는데 언니도 심지어 형부와 조카들과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형부 직장이 대전으로 이전했었거든요. 둘이서 서울에서 아무것도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하려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남편은 대학생이었잖아요. 서로 집에서는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겨우 서울에 있는 어느 주택의 새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인집은 남편이 어느 회사 사장님이라고 하셨어요. 말수가 많이 없으셨지만 많이 따뜻하신 분이셨죠. 저희가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예를 들어 전기가 나가거나 문이 잘 안 닫히거나 이런 것들을 알아채시고 먼저 손수 고쳐주셨죠. 사모님은 집에 계셨는데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죠. 저를 새댁이라고 부르셨는데 항상 마주치면 인자하게 웃어주셨어요. 처음엔 저희가 집을 구하러 갔을 때도 둘 다 나이가 어리니까 월세도 깎아주셨죠. 사장님 내외에겐 자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식 2명은 다른 지역에서 공부 중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얼굴을 잘 볼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 남편은 대학생이니 학교에 가야 하고 저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태어날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정말 울면서 회사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임신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고역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곧 의사시험이 있으니 조금만 참자며 저를 위로했죠. 하지만 정말 더 다니다간 저도 아기도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기를 위해서도 더 다니는 건 힘들 것 같았죠. 결국 막달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여서 나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또 회사를 그만두니 정말 남편과 저는 당장 쓸 생활비가 없어지니 많이 힘들었죠. 수입이 제 월급뿐이었는데 셋방 돈을 내고 정말 딱 필요한 돈들을 쓰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만약 아기가 태어나면 들 돈도 많을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남편과 저의 싸움으로도 이어졌어요.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당연히 적금 들 돈도 없었고요. 남편한테 줄 용돈도 많지 않았어요. 당장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하나를 사는데도 벌벌 떨었으니까요. 교통비를 아끼려고 저는 버스를 타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사정 뻔히 알면서 돈을 더 요구하기도 했죠. 남편은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 힘든데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하고 저는 나는 임신해서 힘들다고 하고 정말 매일 싸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도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공사장 가서 하루씩 일하기도 했죠. 방학 때는 더 일하고 과외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돈을 최대한 벌어왔어요. 그래도 그래봤자 그 돈으로 절대 여유 있게 살지 못했죠. 정말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살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그 상태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니 시골에서 친정엄마가 올라오셨는데
제가 새방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도저히 산후조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방 한 칸짜리 집에서는 어른이 3명만 있어도 너무 좁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시골로 내려와서 산후조리만이라도 하고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가는 게 내키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시골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시댁에서도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아이를 보고 가셨죠. 시부모님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막대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원도 넉넉히 해주시는 편은 아니었죠. 언니는 저에게 대전으로 내려와서 산후조리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남편이 대학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당시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기는 또 쉽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남편과 저 둘이서 아기를 봤어요. 산후조리를 할 때 산모가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먹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당장 수입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부족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죠. 아기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았어요. 저는 분유가 그렇게 비싼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게 배고픔도 참아가며 아기를 키워야 하나 싶었는데 제가 새방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세댁 안에 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돈이 없어서 월세를 밀렸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월세는 밀리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순식간에 드는 돈이 많더라고요. 병원비도 나가고 아기한테 나가는 돈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밀렸죠. 저는 굶어도 차마 아기를 굶길 수가 없으니 사정 설명을 하고 월세를 2달 정도 미루고 있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께서는 괜찮다고 저를 보면 딸 생각이 난다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를 먼저 찾아오시다니 설마 돈 때문인가 싶더라고요. 안에 있어요? 아니, 세댁 아기 키우느라 힘들죠? 이거 먹고 힘내라고. 주인집 아주머니는 반찬 몇 개와 과일 바구니를 가져오셨어요. 정말 그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안고 우니까 사모님은 저를 달래주셨어요. 세댁, 월세는 나중에 내도 좋으니까 밥은 먹고 살아요. 분유나 기저귀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겠지? 원래 세상은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진짜 너무 감사해서 계속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오히려 사모님께서는 힘들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편하고 열심히 살라고 하셨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더 오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일 바구니 안에 돈 봉투가 있었어요. 액수도 정말 많았어요. 봉투 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편 의사 되면 그때 천천히 갚아요. 진짜 한 손에는 아기를 들고 나머지 손으로는 봉투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봉투는 도저히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봉투를 보여줬죠. 남편과 저는 그날 밤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막막했던 시기였는데 사모님의 배려 덕분에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죠. 그 뒤로 아주머니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집주인이셨던 사장님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셨고요. 저희를 보면 당신들 자식들이 생각나신다고 하셨어요. 가끔 저희를 집안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이 해주셨고요. 또 첫째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아직도 감사할 정도예요. 집주인 부부에게는 딸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모님은 저만 보면 타지에서 공부하는 따님이 생각난다고 하셨죠. 종종 따님이 집에 오면 얼마나 친절하던지 몰라요. 저한테 아기 너무 귀엽다고 선물도 해주었고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죠. 돈을 많이 벌어오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도 다시 좋아졌어요. 당연히 밀린 월세는 갚았죠. 따로 주신 돈도 갚으려고 했는데 사장님과 사모님은 사양하셨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갚아요. 나 말년에 힘들어지면 갚아요.
의사 양반이니까 나 늙어서 병 생기면 내 병 고쳐주면 더 좋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렇게 저희는 월세 돈 밀린 것도 갚고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요. 이사 가던 날이 잊히지 않아요.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집 주인 사모님에게 인사했죠. 인자하신 사모님은 이제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하셨죠. 온전한 우리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첫날 밤에는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남편이 아무래도 전문직이니까 한번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점점 여유가 생겼어요. 남편은 굉장히 성실했거든요. 또 저희가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더 열심히 돈을 벌어왔어요.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 남편과 다투는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아이에게도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더 좋은 것을 먹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죠. 예전에는 정말 교통비 하나에도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또 다른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둘째는 딸이었죠. 내심 속으로 딸이 생기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때랑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성별도 여자이니까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좋다는 것을 전국을 다 뒤져서 구해와서 해줬고요. 임신 때부터 출산, 그 뒤로 육아까지 진짜 온 힘을 주고 키웠습니다. 첫째 때는 제가 임신해서도 출근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둘째 때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니까 집에서 온전히 태교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도 아주 호화스럽게 잘했어요. 부족함 없이 키우다 보니까 덕분에 딸은 정말 밝고 사랑스럽게 자랐습니다. 애교도 정말 많았고 항상 웃고 다니니까 집안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죠. 첫째 때와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물론 첫째 아들도 저희가 어려웠을 때는 너무 어릴 때라 기억도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들이 기억나기 시작할 때부터는 남편은 의사여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남편이 괜찮아질수록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신혼 초에 힘들었을 때 얘기할 때는 그 경험이 마치 전생 같았죠. 둘이 사과를 먹으면서 했던 대화도 있어요. 우리 신혼 때는 사과 한 알도 아까워서 봉지로도 못 샀어. 이제는 사과는 그냥 마음껏 살 수 있지만요. 그리고 사모님이 저에게 주셨던 봉투는 절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제 평생을 간직해야 할 제 보물이었어요. 남편이 물론 돈은 많이 벌어왔지만 살면서 누구나 힘든 일은 생기잖아요. 아예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힘들 때면 저 봉투를 꺼내봤어요. 마치 부적처럼 봉투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괜찮아지더라고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리 잡고 저희가 살았던 새방에 인사하러 갔을 때가 있어요. 주소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사장님과 사모님을 볼 생각에 백화점에서 선물을 많이 사서 갔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 집엔 다른 분이 살고 계셨어요. 혹시 예전에 여기 살던 분들은 어디 가셨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부동산에서 하는 말로는 급하게 나갔다고 하셨어요. 어디로 갔는지 저는 당연히 몰라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너무 알고 싶어서 부동산에 물어봤어도 대답은 같았어요.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살면서 꼭 이어가고 싶은 인연이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돈 봉투도 갚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봉투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아쉽고 알고 싶어서 부동산에 제 전화번호도 남겼죠. 혹시 그 사장님 다시 이 동네 오시면 이 번호로 꼭 연락 달라고 해주세요. 제 인생의 은인이신데 이렇게 못 만나게 되면 정말 슬플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오는 돈이 늘어났어요. 확실히 정말 여유가 생기니 싸울 일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네 명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죠. 아빠가 의사니까 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도 잘했지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잘했어요. 바쁘게 일하면서도 아이들과 시간을 꼭 냈죠. 아이들 공부도 정말 잘 봐줬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도 했고요. 그렇게 자상한 아빠를 보며 평생을 의사가 꿈이라고 말한 아들은 결국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됐죠. 의대에 간다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들까지 의과대학에 진학하니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눈에 띄게 기뻐했죠. 그리고 아들은 정말 의사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남편과 아들이 의사라니 정말 너무 행복한 날들이었죠. 그리고 아들은 대학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어요. 서로 같은 의사니까 공통점이 많아서 말이 잘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며느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죠. 똑똑하고 예쁘고 착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도 아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남편이 의사니까 의사 집안이라고 너무 좋아하셨죠. 그렇게 순조롭게 첫째 아들은 결혼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둘 다 의사라서 정말 바쁜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째가 결혼하고 이제 딸의 결혼만 남았어요. 딸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명랑했어요. 저는 제가 고생하며 자랐기 때문에 딸은 절대 고생시키기 싫었습니다. 엄마의 욕심이죠. 아마 딸 가진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차라리 제가 고생하고 말지 우리 딸은 고생시키기가 죽기보다 싫었죠. 아들보다 딸한테 그 마음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같은 동성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내심 딸도 의사랑 결혼했으면 하고 바랐죠. 딸은 본인의 의지로 의과대학에 진학하진 않았지만 국내 명문대학의 음악대학에 진학했어요. 전공 공부를 위해 유럽으로 유학도 갔다 왔고요. 정말 딸을 위해서라면 부족하지 않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딸은 귀국해서 국내 대학의 교수로 임용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죠. 사실 돈이야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줄 능력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급에 맞는 직업이면 됐을 것 같아요. 의사, 교수 혹은 다른 전문직이길 바랐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집안은 의사 집안이었고 딸 본인도 교수가 될 예정이었으니까요. 엄마니까 내 딸은 적어도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하고 바랐던 거죠. 그리고 결혼 조건을 보더라도 딸의 아빠와 오빠가 의사니까 아무래도 전문직을 많이 바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딸이 데려온 사람은 그냥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안 계시고 홀어머니라는 거예요. 직업이 안 좋아서 집안이 좋다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홀어머니는 심지어 직업도 없으셨대요. 제 딸이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고생길이 훤했습니다. 어디 알아주는 대기업도 반대할 판에 그냥 중소기업 회사원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딸이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믿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회사원이라니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것도 홀어머니라니요. 아니 중소기업 회사원하고 결혼하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딸을 키웠나 싶더라고요. 물론 회사원 자체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다못해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딸의 남자친구는 돈을 잘 벌지 못했어요. 정말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혼 초에 힘들게 살았으니 딸만큼은 그냥 걱정 없이 자랐으면 좋겠다고 바란 거였어요. 제가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사람이 경제력이 없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진짜 과일 하나에도 벌벌 떠는데 저는 딸이 그런 사실은 아예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좋은 것만 먹이면서 좋은 곳에만 데려가며 키웠거든요.
제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딸 가진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생뚱맞게 회사원과 결혼이라뇨.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그냥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그 당시에 의대생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남편은 미래가 보장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버틴 거였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다니고 중소기업 회사원과 결혼한다니 저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물론 보다 못한 제가 딸이 힘들게 살면 당연히 도와줄 예정이었지만 그거와 별개로 믿음직한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은 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제대로 된 사람과 결혼해야 좋은 거고 그래서 딸이 인사시킨다고 했을 때 됐다고 네 남자친구 집으로 데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도 제 생각과 같았죠. 곱게 키운 딸이 적어도 비슷한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고 바라는 건 부모로서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직업이나 부모의 재력이나 그냥 정말 하나라도 보장되어 있으면 저희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딸 남자친구의 직업도 직업이지만 정말 홀어머니라는 점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왠지 제 딸이 저 집과 결혼하게 된다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아들도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본인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죠. 자기가 봐도 아닌 건 아니었나 봐요. 딸, 제발 다시 생각해 봐라. 다른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아니, 정말 이 집에는 내 편이 아무도 없어. 사람 좋은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 많아. 하지만 내 남자친구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 무조건 내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너 진짜 왜 그래? 오빠도 다른 좋은 의사 소개해준대. 그냥 엄마 말 들어, 응? 아니, 나 남자친구랑 결혼 못하면 그냥 이대로 혼자 살 거야. 딸과의 대화는 말 그대로 창과 방패였습니다. 서로 절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딸은 남자친구의 성실함과 따뜻함이 너무 좋다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이지만 자랑 한번 하자면 둘 다 잘하면서 속 썩인 적이 없어요. 애초에 학군 좋은 곳을 보내기는 했지만 진짜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애들 키우면서 행복하고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 커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네요. 아들은 알아서 의대 가고 의사 며느리 데려와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딸도 그렇게 되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중소기업 회사원을 데려올 줄은 정말 저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딸은 정말 완강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말해도 엄마, 아빠, 심지어 오빠까지 반대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저렇게 반기를 든 건 처음이었죠. 물론 저도 딸한테 저렇게 완강하게 나간 것은 처음이었고요. 온 가족이 반대하니 딸은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속물이라고 실망이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희 세 명은 계속 반대했죠. 남편은 저보다 더해서 아예 정말 진지하게 선자리를 알아봤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해서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번호를 받아왔죠. 그렇게 몇 명을 구해서 딸을 자리에 앉히고 진지하게 말았어요. 그냥 가서 얼굴만 보고 오라고요. 하지만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알겠다고 선보러 가겠다길래 저희도 너무 신났었는데 상대 부모에게 항의 전화까지 왔어요. 바람 맞히는 게 어딨냐는 말이었죠. 알고 보니 딸은 선을 보러 간 게 아니고 자기 남자친구랑 놀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 딸이지만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다 못해서 딸에게 집에서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아예 눈에서 안 보이면 헤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딸은 제가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단식 투쟁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딸, 문 열어봐. 너 지금 3일째야.
결혼 허락 아니면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진짜 이대로 죽어버릴 거야. 결혼 못하면 나 그냥 이대로 뛰어내릴 거야. 처음엔 저도 화도 내보고 협박도 했죠. 너 이러면 허락할 것 같아? 엄마랑 아빠랑 더 못 봐줘. 그냥 포기해. 그런데 딸은 미동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회유했죠. 딸, 만약 네가 결혼 안 하면 엄마랑 아빠랑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진짜 말만 해봐.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남자친구와의 결혼이야. 진짜 창과 방패였죠.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나름 미동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굳건해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정말 너무해. 사람 내면이 중요하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정말 내 남자친구 내면이 얼마나 멋진데. 만나보기라도 해보라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해요. 아무리 반대해도 자기가 싫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버티겠어요. 게다가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동의하실 텐데 애가 밥도 안 먹고 저러면 당연히 애가 타요. 자식 밥 굶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느 엄마가 멀쩡하게 의견을 밀어붙이겠어요. 그리고 딸은 정말 창문에서 뛰어내린다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죠. 제 딸이지만 정말 고집 하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엔 저도 이제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딸이 저렇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단식 투쟁을 넘어서 무건수행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했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딸을 저러다 말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저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애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저도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남편하고 아들까지 합세해서 어르고 달래고 난리를 쳐도 딸은 가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눈에 띄게 야유기 시작했고 말도 안 하니 뭐 대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백기를 들었죠. 저는 일단 남자친구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결국 항복했어요. 저보다 남편은 딸에게 약했거든요. 애가 그렇게 죽어버리겠다고 단식 투쟁을 하는데 정말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 얼굴이나 보고 반대든 말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딸은 제가 남자친구 데려오라고 힘없이 말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언제 시간 돼? 엄마가 자기 보고 싶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은 보란 듯이 날짜를 잡고 단식 투쟁도 무건수행도 끝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들도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딸은 당당했죠. 그렇게 딸은 단식 투쟁을 끝냈고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인사를 하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사람이 예의 바르고 착했어요. 사실 딸의 남자친구도 자기 여자친구 집에서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먼저 싹싹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꽃다발까지 따로 사서 왔더라고요. 사실 만나기 전에는 딸의 남자친구가 오히려 우리 집에 정 떨어지도록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남편과 둘이 짜고 최대한 쌀쌀맞게 행동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절대 넘어가지 말자고 둘이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넘어가더라고요. 남편을 슬쩍 보니까 남편도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은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지만 평생 여기서 일할 생각은 없다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또 묘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예비사위는 딸하고는 봉사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둘이 봉사하다가 서로의 밝음과 책임감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난 계기도 건전하고 괜찮더라고요. 그제야 왜 딸이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딸 가진 분들 많으시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딸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둘이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음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적어도 저 사람이 딸과 결혼한다면 딸이 울면서 결혼 생활 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했죠. 사람도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고 딸도 저렇게 좋아하니까 결혼 승낙을 했습니다. 돈이야 뭐 우리가 여유 있으니 내 신혼생활 때랑은 다르겠다고 생각했죠.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서 돌아가고 딸은 의기양양했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내 남자친구 정말 인성 하나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좋아. 너무 선입견 가진 채로 사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 저렇게 말하는 딸이 웃기긴 했지만 또 맞는 말이긴 했어요. 정말 제가 봐도 인성 하나는 최고더라고요. 물론 하루만 봐서는 사람 전체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딸보다 인생을 더 살았던 입장에서 적어도 제 딸의 선택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사람 하나는 정말 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도 괜찮은 사람 같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상대 쪽에서는 제 딸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장인어른, 며느리 될 사람의 오빠도 아내도 다 의사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또 제 딸이지만 외모 하나는 정말 뛰어났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됐죠. 남편과 저는 그래도 딸이 좋다니까 사람은 괜찮으니까 결혼시키자고 했죠. 한정식 집에 도착해서 예약되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차가 막힐까봐 일부러 빨리 갔죠. 먼저 도착해서 딸과 같이 상대 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이미 해봤지만 그래도 뭐 또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돈을 기다렸어요. 이웃과 사돈과 예비사위가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예비사위 엄마를 보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일단 인사했는데 정말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봤어요. 저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사돈 어른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아, 여러분, 저는 그때 딱 알게 됐죠. 웃는 모습을 보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디서 봤나 싶었는데 바로 저희 신혼 때 살던 주인집 따님이었죠. 못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은 사모님의 웃는 모습과 정말 똑같았거든요. 저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찾고 싶어도 못 찾았는데 그 인연들을 제가 딸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보다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동안 저는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마주하니까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몇 초 동안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말을 꺼내야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정말 눈물만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입을 들어막고 사돈 어른을 바라보자 딸이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사돈 어른도 의아해했죠. 아마 사돈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 사돈은 집에 잘 없으셨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공부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절 보면 따님 생각이 난다고 많이 챙겨주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분을 잊겠어요. 사돈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죠. 사돈 어른 예전집 무슨 동 맞죠? 그때 새빵 살던 부부 혹시 기억나세요?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동이라고 말하자 남편도 기억이 났는지 놀라더라고요. 그 빨간 벽돌집 사도는 그제야 기억이 나셨나 봐요. 어머, 그 아들 있던 네, 맞아요. 그 아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하면서 아들을 소개했어요. 저는 정말 살면서 그 집 주인 가족들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죠. 진짜 저에게 은인이시거든요. 어머, 아우, 그때 완전 아기였는데, 언제 이렇게 컸어요. 아유, 못 알아보겠다. 근데 그때 남편분 의사 되셔서 나가셨잖아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도 그제야 알아챘는지 너무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죠. 정말 다시 보고 싶어서 부동산에 번호까지 남겨놨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사돈도 다행히 저희 부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사장님 사모님 소식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장님 부부는 잘 지내세요? 아우, 저랑 남편이 다시 보고 싶어서 찾아갔었는데 이사 가셨다고 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사실은 사돈의 말은 이랬어요. 저희가 새방을 나가고 사장님 사업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셨대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좋게 풀려서 나가고 나서 그 집안은 안 좋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가 안 풀릴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저희가 나가니 안 풀리기 시작하셨다는데 정말 인생이 쉽지 않다고 느껴졌죠. 그래서 그 집도 빠르게 내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딸과 예비 사위는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신혼 때 살던 곳 집주인 따님이셔. 아, 엄마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힘들게 살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셨어요. 아휴, 그런데 저는 그때 한 게 아무것도 없는걸요. 그때 타지에서 대학 다니느라 집에도 잘 못 갔어요. 다 저희 엄마가 잘해주셨죠. 그러고 보니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두 분 다 고향에 계세요. 사실 친정엄마가 몸이 안 좋으세요. 공기 좋은 곳이 좋다고 해서 시골에서 살고 계세요. 사모님은 몸이 여기저기가 안 좋다고 하셨어요. 사장님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출산하고 몸이 힘들 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분들인데 지금 오히려 몸이 안 좋으시다니 정말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인심 좋으신 사돈께서는 그만 우시라며 오히려 저희를 다독여 주셨죠. 사돈이 말씀하시길 사업이 안 좋아지시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가족이 마음도 많이 상하고 몸도 실제로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빚도 늘어났고 집을 팔고 자동차를 팔고 있는 힘껏 부채를 갚으려고 해도 점점 늘어나셨다고 해요. 사돈 이름으로 대출도 받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생겼고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에 관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정말 걱정했어요. 아무리 우리 아들이 제 눈에는 잘났다고 하지만 상대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곱게 자란 따님이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와 오빠가 의사라니 처음엔 저도 반대했죠. 아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버지도 없고 저 혼자 키워서 더 걱정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계속 눈물이 나왔어요. 이런 분들을 두고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후회도 했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아드님 인품이 정말 좋아서
보자마자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집에서 자라야 저런 성품을 가질까 오히려 궁금했었는데 지금 보니 훌륭하신 집안의 아드님이셨네요. 사돈은 제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아이들 결혼 얘기보다 예전 제 신혼 때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은 당연히 시킬 예정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그리고 집에 와서도 신혼 때 새빵 살던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딸은 저희가 결혼을 허락한다는 얘기를 듣자 굉장히 좋아했죠. 거봐,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만나보면 다를 거라고 했지? 딸은 굉장히 의기양양해졌어요. 저는 뭐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결혼은 당연하고 사모님을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돈께 연락해서 남편과 사모님을 뵈러 갔죠. 가는 내내 얼마나 긴장되고 가슴이 설렜는지 몰라요. 몸이 여기저기 안 좋으시다는데 남편이 의사니까 무조건 무료로 제일 좋은 치료를 해주자고 둘이 약속도 했죠. 사모님을 뵈러 가기 전에 백화점에 들러 선물을 사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30년 전에는 제가 사장님 사모님에게 받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선물을 주니까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요. 가는 길에 사돈을 만났어요. 사돈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놨다고 하셨죠. 부모님 인성이 워낙 좋으시니 사돈도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상냥하셨죠. 당연히 아들인 제 예비사위 성격도 좋았고요. 그렇게 사돈과 저희 부부 3명이 시골로 가게 됐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사업에 실패하시고 시골로 귀향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골집에 도착했죠. 저는 진짜 심장이 쿵쾅거려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부르며 문을 열고 들어갔죠. 어머, 너무 오랜만이에요.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정말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모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살면서 다시 뵙게 될 줄 몰랐어요. 저야말로 정말 보고 싶었어요. 사모님은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맛있는 반찬도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정말 울컥했습니다. 반찬 중에 30년 전에 저희에게 주셨던 반찬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말하니 사모님이 맞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의사 양반 되더니 인물이 편네. 새댁이야 그때도 예뻤고. 사장님도 정말 그대로셨어요. 저희만 보면 칭찬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다시 만나도 똑같았죠. 사장님 집에서 나오고 저희 딸도 낳았어요. 그 딸이 사장님 손자와 결혼할 예정이에요. 정말 이런 게 경사지. 살면서 내가 또 언제 행복을 느껴보나 싶었는데 고마워요.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죠. 저는 정말 이 현실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사모님, 어디 편찮으시다면서요? 말씀해 주세요. 아유, 그냥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더라고. 심각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30년 전에 갚지 못한 은혜 이제 갚으려고요. 정말 저는 살면서 사장님과 사모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무조건 제일 먼저 돈을 갚고 싶었어요. 그 시절 덕분에 잘 이겨냈으니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사모님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새댁이 고생하는 걸 보는데 내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 우리 딸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랬죠. 저를 보실 때마다 사모님은 따님이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그 따님이 이제 저와 사돈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받았던 봉투를 전날 들고 갔었거든요. 이사 가고 청소해도 도저히 그 봉투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살아가게 만든 힘이었으니까요. 그걸 보여주니 사모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저는 살면서 힘들 때마다 이 봉투 꺼내서 봤어요. 절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억하죠. 그때 아이 낳고 많이 힘들었잖아. 보는데 만약 우리 딸이 아기 낳았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지. 결국 저희 다 같이 울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다 있네요. 그렇게 결혼은 아주 별 탈 없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정말 있는 힘껏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지원해 줬죠. 그게 맞다 생각했어요. 딸도 저희가 허락하니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위한테는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직업 별로라고 반대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사위는 정말 성격이 좋아서 괜찮다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했어요. 30년 전에 덕분에 견뎠었는데 이제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사도는 물론이고 사장님과 사모님의 건강검진도 지원해 드렸고요. 당연히 무료였죠. 그리고 살면서 병원 갈 일 생기시면 무조건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몸이 안 좋으시다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들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입원하시게 하고 이런저런 검사해 봤었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들이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고맙다며 또 시골에서 농사지은 과일과 채소들을 주셨어요. 이런 거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받기만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30년 전 은혜에 보답하는 거였는데 정말 이런 분들과 가족이 된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그 시점에 친정엄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늦둥이여서 엄마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또 사장님과 사모님이 위로를 해 주셨죠.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계속 옆에서 괜찮다고 토닥여 주시는데 제가 과연 이러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과분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친정엄마가 하늘로 가시면서 저에게 주고 가신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뭐 사장님과 사모님은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는 혹시 회사 그만둘 마음 없냐고 물었어요. 편하게 일하면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원한다면 외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해도 좋고 가게를 열어도 좋다고 한번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죠. 하지만 사위는 오히려 저희에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좋아요. 제가 스스로 쟁취하는 삶이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우리 사위 대단하지 않나요? 처음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우리 딸의 남편이 사위여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저와 남편이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정 그러면 자기들이 봉사하던 보육원에 기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잘 자라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하지 않나요? 저희는 옳았구나. 그때부터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받은 은혜는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과 저는 봉사도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딸의 결혼으로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다시 만나게 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남편과 다짐했어요. 우리가 그때 도움을 받은 기억으로 평생을 살았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자고요. 이렇게 돌고 돌아 만난 것을 보면 주변에서도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사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붙어 있어야 서로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해요. 옛날에 같이 살았을 때가 사장님의 사업이 제일 잘 풀렸던 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 집에서 남편의 의사면허 쟁취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고 돌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사장님과 사돈이 가지고 계신 빚도 저희가 갚아드렸어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저희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냥 선의로 그러는 게 아니고 예전에 빌렸던 돈 갚는 거라고 말했어요. 정말 진심이었고요. 저는 살면서 돈을 쓰며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정말 잘 몰랐어요. 사람 인연이 중요하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경험도 하네요. 딸의 결혼식에서 행복해하는 딸을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신혼생활도 생각이 났습니다. 딸만큼은 제가 힘들었던 시절을 겪고 싶지 않게 하고 싶었는데 좋은 인연 덕분에 딸은 고생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 것 같아요. 요즘엔 어떻게 지내냐면 저희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명절에는 사돈과 다 같이 여행도 가요. 사장님 계시는 시골에도 놀러 가고 저희 친정엄마 계시던 시골로도 가고 경치 좋은 곳 가서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니까 그냥 같이 아름다운 풍경과 좋은 음식을 먹으며 이게 행복이구나 느끼고 있어요. 사실 사모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전 그 집 다시 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했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그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으시면 저와 남편은 언제든지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집에서 만나서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 집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추억은 추억대로 남겨두고 우리는 우리 새로운 추억을 쌓자. 정말 멋있는 말 아닌가요? 이렇게 한 번 더 배우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제 딸이 임신하게 됐죠.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된 인연에서 제 딸과의 인연으로 결혼해서 가족이 됐고, 이제 제 딸이 아기를 낳는다니,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양가에서 너무 기뻐서 서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받은 그 봉투를 딸에게 줄까 생각했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했어요. 제 인생을 바꾼 봉투니까 제가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다 생각했죠. 요즘은 그래서 임신한 딸을 돌보느라 아주 바빠요. 자연스럽게 사위, 사돈과 교류하는 일도 많아졌고요. 워낙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라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사돈께선 아들만 있으시다고 제 딸을 정말 예뻐하세요. 엄마인 제가 인정할 정도로 잘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결혼은 끝까지 반대했다면 결코 이런 생활을 하지 못했겠죠. 남편과 자기 전에 매일 밤 말해요. 그때 우리가 결국 백기를 든 게 우리 인생의 승기였다고요. 한편으론 딸한테 감사하다고요. 결국 딸의 단식 투쟁 덕분에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딸한테 복덩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인연의 중요함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들과 딸한테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한다고. 세상은 생각보다 좁으니 행동거지 똑바로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 더 크게 돌아온다는 어른들의 옛말이 틀린 게 없었어요. 물론 그런 보답을 바라며 착하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소중한 경험으로 얻은 교훈은 인연의 소중함이니까 적어도 제 삶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제가 살면서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인연을 귀하게 여기며 살 예정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확연하게 겨울 날씨더라고요.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 따뜻한 인연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좋은 일만 생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